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컴퓨터 통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첫 번째 강의 보는데 문제가 없었나요? 예, 조금 좀 지체가 있었죠. 이게 그 이클래스를 개편하는데 과거에 쓰던 계정을 넘겨받았어야 되는데 새로 만들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 개강하는 날 아침 8시에 열어준다 그러니 아무래도 좀 지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하나 당부말은 질문을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데, 근데 강의 내용과도 상관없고 개인 학업 상담도 아니고 그런 답답한 질문들, 부적절한 질문들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일일이 답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강의 내용에 대해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리포트 제출은 다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리포트 제출이 바로 출석 체크입니다. 이번 강의에는 TCP/IP 프로토콜, 인터넷과 IPv6 프로토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죠. 예, 강의 개요는 TCP/IP 프로토콜, 인터넷과 IPv6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TCP/IP 모델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그 계속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TCP 프로토콜, TCP가 지금 써 있다시피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의 영어 약자입니다. 앞 글자만 딴 녀석이죠. 뭐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영어들이 이렇게 그 용어들이 영어 약어 형태로 되는데요. 가급적 영어 플레임도 같이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 상식이죠. 예. 자, TCP는요, OSI 7계층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7계층 중에서 네 번째 계층인 수송 계층,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속하는 주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망에 연결된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 간 데이터를, 프로세스 간 데이터를 순서대로 에러 없이 귀환할 수 있게 하는 통신 규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여기 TCP, UDP, SCTP 이런 녀석들이 있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TCP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 다 풀었고요. 그 다음에 FTP니 DNS니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가능하면 하도록 하죠. 그 밑에 보면 IP가 있죠. 예, 요게 IP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의 특징이 뭐냐? 이거는요, 첫 번째 중요한 게 연결지형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통신 간에 컴퓨터가 통신을 해준다. 그러면 마치 물리적으로 전용 회선이, 그렇죠? 선 하나로 쫙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그렇게 연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가상의 연결 통로를 설정해서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상의 연결 통로를 우리가 가상 회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개의 라우터들을 거쳐서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취급하고 동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 연결 통로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데이터의 전송 순서를 이렇게 보고 부여하고 보장을 해줍니다. 이거를 우리가 순서 제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스트리밍 기반의 전송 방식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크기를 그 데이터 상황에 따라서 잘라서 나누어서 전송하는 방식을 우리가 나누어서 연속해서 전송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IP 같은 경우에는 신뢰하지 못하는 녀석이에요. 이런 것,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IP 같은 경우엔 TCP의 특징이 바로 흐름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을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이런 설명하기 굉장히, 흐름 제어, 지금 오류 제어, 혼잡 제어 이런 것들이 각각 중요한 테마고,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또 두세 시간 강의해야 되는 주제들인데, 우리는 지금 이거 강의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강의가. 그러니까 이름만 보겠습니다. 흐름을 우리가 제어한다. 어떻게 하냐? 왕복, 데이터를 할 때 꼭 수신 확인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겠습니다. 받을 준비가 됐나요? 그럼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냅니다. 예, 보내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고 받았습니다. 또 데이터 보내고 또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신 확인 응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 응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번 갔다 이렇게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왕복 시간을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길면은 통신 전송이 좀 느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전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리면은 느리게, 그렇죠? 저쪽이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면 빠르게 탁탁 보내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오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류도 우리가 어, 그 교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다시 재전송을 또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류 제어도 있어야 되고요. 혼잡 제어입니다. 네트워크가 혼잡함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송신자가 저 데이터 전송량을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혼잡 정도는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손실이 발생하면 혼잡하다, 이렇게 해서 전송량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도 다 그 두세 시간 강의 주제입니다. 예, 이런 것들도. 자, 연결 설정 방향입니다. 이게 3웨이 3단계 핸드쉐이크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우리 그 통신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 연결 요청 패킷을 보내요. 이게 우리가 싱크 패킷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SYN이죠. 신 패스 패킷을 우리가 보내면은 그걸 받았다는 그 수신 응답 확인을 보냅니다. 억너리지먼트를 보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 데이터를 보내주세요 라는 연결 요청을 다시 신패킷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의 신 패킷을 이제 수신하면은, 그러면 이제 신 리시브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신 확인 응답을 해주죠. 저쪽에서 데이터 주십시오 요청을 받았으니까 이제 보내겠습니다라고 미리 사전 통보를 해줘야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억놀리지먼트를 보내줍니다. 수신 확인 응답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리시버 수신자 쪽은 이제 받을 준비가 완료가 되고, 이거를 우리가 이스터벨리시드라고 부릅니다. TCP 상태가 바꿔보면 통신 연결이 확인됐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로 표현됐지만 이게 뭐라고요? 가상회선입니다. 얘기했던 대로 가상회선으로 이렇게 하나의 진짜 그 물리회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동작하게끔 그렇게 프로토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데이터 보내도 돼요? 그러면 예, 데이터 보내도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보내겠습니다. 2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3단계로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제 핸드쉐이크, 약수라고 봅니다. 그렇죠? 약수하면은 손을 내밀어야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저쪽도 손을 또 내밀어야 되겠죠. 약수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악수가 성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TCP/IP는요. TCP는 이제 개방형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방식이. 그래서 누구나 TCP/IP를 이용을 해서 통신하는 제품을 개발해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TCP/IP를 개발한 측에서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인데요. 이게 그 특허로 걸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저작권료도 안 가서 누구나 다 말 그대로 공짜로 소스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쓸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공짜기 때문에 당시에 그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의 기본 운영 체계가 유닉스였거든요. 그래서 유닉스의 기본적으로 컴퓨터 통신 기능인 이 TCP/IP 이 프로토콜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다 통신을 할 수 있게 된 녀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I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IP 주소 체계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호스트들과 통신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IP는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이고, 그리고 TCP/IP 프로토 전송 메커니즘을 제공해주는 그런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만은 IP 자체로만은 비신뢰성 비연결형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 되고 오류 제어 기능 수행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TCP/IP 자체만 가지고서는 신뢰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TCP하고 결합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IP에서는 IP 주소 체계를 사용한다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TCP/IP에서는 이제 3-way로 통신이 되면서 흐름 제어도 되고 신뢰성도 되고 연결형도 되는 그런 통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TCP가 아까도 말했는데 수송 계층이고요. 그 밑에 네트워크 계층이 이제 IP가 되겠죠. 자, 그래서 IP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요, 데이터들을 이렇게 잘라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한 덩어리를 우리가 데이터 통신할 때 그 한 덩어리를 패킷이라고 부르는데, 그 패킷을 IP에서는 특별히 데이터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그램은 크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20에서 65,536바이트까지 최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트는요, 헤더 부분하고 실제로 우리가 페이로드라고 부르는 데이터 부분, 우리가 핵심 부분이 둘로 나눠져 있죠. 헤더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우편물이잖아요. 우편물이니까 당연히 그 앞에 전송축 주소,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 이 IP 주소 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뭐 되어 있습니다. 앞에 VER은 버전입니다. 4비트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게 V4냐, IPv4냐, IPv6냐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헤더의 길이, 헤더 길이도 20에서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헤더 길이도 어떻게 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뒤는 우리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DS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우선권을 설정하기 위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에 선택 우선권, 그 다음에 TOS 비트라고 돼 있죠. TOS 비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선권을 설정해 주는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걸 더 빨리 하느냐. 그래서 우선권이 높은 데이터가 먼저 서비스 받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자,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별화된 서비스가 뭐냐, 이게 ICMP가 제일 정상이고, 뭐 뒤에 보면은 텔넷 있죠, FTP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SMTP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게 지금 그 인터넷 웹메일이 되는 거고, 파일 정보고, 텔넷은 원격
제어가 되는 부분이고, DNS는 이게 그 인터넷 IP 주소를 물어보고 뭐 그러는 겁니다. 뭐 일일이 다 서비스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거 서비스 유형 서비스 여기에 들어가면 DS 파트에 일부가 우선권 플러스 서비스 유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앞부분에 보면 이게 전체 길이 플래그 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거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가 되어 있고, 데이터그램 식별자는 이게 뭐냐면은 잘라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얘가 앞에서 보는 거하고 뒤에서 보내는 거하고 서로 다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부여져 있어야 내가 이게 몇 번째 데이터고, 그래서 얘가 받았네 못 받았네 따라서 데이터가 구멍이 났네 안 구멍이 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플렉은 당연히 이게 분할인지 분할이 아닌지 구분해 주는 녀석인데요. 이게 당연히 분할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존재 시간 영역, 이게 타임 투 리브인데 살아있는, 그러니까 라우터를 지낼 때마다 TTL 값을 하나씩 감소시켜요. 이게 홉 값이라고 나중에 그러는 녀석인데요. 그래서 이게 TTL 값이 0이 되면은 그 데이터는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은 라우터를 거치면은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면은 이게 이 데이터는 그냥 그 전송이 실패라고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무한정 네트워크에 데이터가 돌아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수명을 여기 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IP 패킷의 프로토콜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값이 6번이면 TCP가 되겠죠. TCP. 그 다음에 17번이면은 UDP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UDP는 여러분들 피어 투 피어 통신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더 체크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녀석들이 원래 보내주는 체크썸이 있고, 받은 녀석을 체크썸을 체크해서 둘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오류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게 체크썸 만드는 거는 생략할게요. 나중에 다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전송 측 수신 측 집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IP 영역입니다. 각각이 32비트씩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IP 주소 얘기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IPv4 주소 체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P 주소는 IPv4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데이터 주소가 모자라서 IPv6로 지금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IPv4는 32비트고 IPv6는 128비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IP 주소는 당연히 이진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진수로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곤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알아먹지 사람은 이진수 잘 알아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10진수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32비트로 되어 있지만은 표기를 할 때 10진부 표기를 해줍니다. 이게 우리 컴퓨터의 주소예요. 근데 방금 전에 봤지만 10진수로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이걸 외우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 4개를 외워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도메인 이름을 우리가 심볼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www.hansa.ac.kr 이렇게 하면은 그걸 치면은 제일 먼저 DNS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 서버죠. 거기서 이 IP 주소를 가르쳐 줘요. 이진수 주소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이진수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컴퓨터에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고 전송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얘가 실제 어디 있는지를 알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인터넷상에서는 주소만 가지고 IP 주소만 가지고
그리고 그 패킷의 경로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IP 주소가 바로 그 네트워크 상에서의 컴퓨터의 유일한 식별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는다 그러면 편지 주소가 유일해야 되잖아요. 주소는 하나인데 그 동시에 일루도 갈 수 있고 전리도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통신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아예 전체 뿌리는 것도 아닌데 1대1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해서 인터넷의 역사, 개요, 뭐 현황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연히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통신이 필요했고요. 컴퓨터 통신이 필요성을 제일 먼저 느끼고 그 연구를 주문해야 되겠다고 발주를 한 사람이 미국 국방성 산하의 아르파 연구소에 우리가 다르파라고도 부르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군대 내에 여러 가지 그 뭐 연구소, 군납업체 뭐 여기 말은 안 나왔지만 각종 군 부대, 특히 그 미사일 부대 이런 데에서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게 될 테니까 이제 컴퓨터가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간의 통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국방성 이게 다르파를 통해서 미국의 유명 대학교 연구소 여러 개입니다. 연합체한테 그 컨소시엄 연구 체계에 컴퓨터 간의 통신을 할 수 있는 소위 통신 규약을 개발해 다오라고 그 통신 규약 플러스 통신 방법이죠. 그거를 개발해 다오라고 연구 발주를 했고요. 그것이 70년대 초에 성공을 해서 미국 내에 50여 개 대학 연구소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고 사용되기 시작됩니다. 그때는 이제 네트워크 컨트롤 프로토콜이라는 사용했는데 이게 아까 설명했다시피 TCP/IP가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공유되고 이것이 무료로 공개가 됐다 그랬죠. 무료가 공개돼서 이제 널리 퍼지게 되고 훨씬 더 신뢰성이 높으니까 얘가 표준이 됐어요. 컴퓨터 간의 통신 표준이 되고 그 다음에 유닉스 시스템의 운영체계에 기본 탑재가 되고 그걸 그러니까 이게 널리 퍼져서 198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TCP/IP로 하자라고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이제 그 이미 기존돼 있는 거를 이제 표준화한 거죠. 표준화. 그래서 이게 TCP/IP를 하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아르파네트의 시작이고요. 그것들이 이제 아르파네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NSF 네트워크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TCP/IP가 인터넷의 표준이 됐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웹 기술이 창안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우리 이제 전 세계의 그 대학교 연구소 뭐 이런 데서 시작됐던 것이 이제 개인 가정 학교 기업 뭐 정부 연구기관들이 이제 전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우리 설명하겠지만 이게 썬에서 월드와이드 웹을 이렇게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정보를 주고받기가 더욱더 보기 좋게 된 거죠. 보기 좋고 편리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자상거래까지 어? 넘어가고 전 세계의 사람들과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선 인터넷까지 포함돼서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는 사물 인터넷까지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얘기는 좀 이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지금 이거 한 그 컴퓨터 통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쓰고 있는데요. 이 책이 좀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 좀 내용이 좀 구식입니다. 예, 구식입니다. 그래서 2009년이라 그러니까 벌써 10년도 더 전이죠. 그렇죠? 예, 그 기준으로 해서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약 그 18억이 됐고, 최근에 24억이 됐고,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게 전 세계 인구의 50%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50%에 해당하는 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도 아시아 44.8, 유럽 27.8, 북미 11.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시아 인구가 워낙 또 중국이 끼어있어서 많아서 훨씬 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아시아 쪽의 인터넷 사용이 훨씬 더 빠르고 선도하고 있다 이거고. 그래서 전 세계의 인터넷 이용이 지금 거의 이제 50% 정도가 됩니다. 지금 아직도 인터넷이 좀 힘든 동네가 아프리카 쪽이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쪽도 이제 조만간 늘어나서 50% 정도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도 우리 단순히 이제 문자 보내다가 그림도 보내다가 동영상도 보내다가 그 다음에 실시간 화상 회의, 뭐 주문형 비디오, 우리 넷플릭스 같은 거 녀석이죠. 전자 홈쇼핑, 뭐 홈뱅킹 이런 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쪽으로 인터넷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좀 오래됐긴 했는데, 예, 우리나라는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순위가 25위권으로 됐는데 이게 좀 옛날 데이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2위인가로 알고 있어요. 내 기억은 최신까지는 이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르고 많은 수가 인터넷을 접하고 있다는 것. 특히 그 스마트폰이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도메인은 우리나라는 좀,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인구가 좀 적어서 그래요. 인구가 적으니까 기업이나 기관 이런 것도 좀 적죠. 순위가 좀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근데 실제 사용률은 세계 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이제 현황이라고 됐죠. 국내의 역사죠. 이게 서울대학교하고 전자통신연구소 간에 이게 좀 컴퓨터 간의 통신망을 최초로 했는데요. 이게 근데 1990년 3월인데 내 기억은 80년대 말로 기억하는데 이게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원하고 하와이 대학가 간에 하나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본격적으로 인터넷 시대가 열렸습니다. 나도 이거에 보면서 이게 미국 대학교에 있는 사람하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채팅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은 왜 빨라야 보름이었거든요. 보름에서 20일 정도 걸렸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가는 걸 보고 참 대단하다. 근데 근데 하여간 뭐 옛날이니까 글자만 갔어요. 텍스트만. 그것만 해도 어디였습니까? 이게 참 기술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는 뭐 2013년에 4천만 명이 넘었고 세계 21위를 기록했다 그러는데요. 이게 스마트폰 보급률 때문에 이게 지금은 훨씬 나와서 세계 1, 2등을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 인터넷 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인터넷 서비스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말하는 웹 서비스, 월드 와이드 웹이죠.
자, 월드와이드 웹은요, 우리가 CERN,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유럽 그 핵물리학 연구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EU죠, EU. 그 EU에 속한 국가들이 돈을 객출을 해서 엄청난 돈이 드는 입자 가속기를 세우고, 그리고 그 입자 가속기를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실험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연구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에서 이제 실험을 하고 그러면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프린트를 해서 일일이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진이 포함된 데이터가 많았거든요. 이게 입자가속기 특성상. 사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내줄 수 없잖아요. 사진 인화해서 사진기를 끼워서 인쇄 비용이 확 늘어나죠. 근데 그렇게 아니라 아예 이 컴퓨터가 통신을 하자. 그래서 물리학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하이퍼텍스트 개념 HTTP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거를 웹브라우저로 보는 방식, 지금 말하는 인터넷을 개발을 해낸 겁니다.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TCP/IP 방식은 미국 국방성 만들었으니까 미국이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TCP/IP를 이용한 컴퓨터 간의 통신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만든 거는 유럽에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은 서로 그 가끔가다 말다툼 한대요. 인터넷은 누가 발명했느냐. 그렇죠? 근데 그 인터넷의 발명은 미국은 통신 방식 TCP/IP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아는 인터넷을 발명한 것은 유럽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간단한 텍스트, 그 다음에 실험 데이터니까 그림이죠. 그림 이런 것들을 해서 실험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에 관련 만든 논문 이런 것들이 그 선 연구소 내부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쉽게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것이 이제 연구소 밖으로 빠져나가서 전구 세계로 퍼져나가서 월드와이드 웹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웹은 인터넷의 모든 서비스를 이제 통합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것이 웹브라우저가 되고요. 웹브라우저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자바도 됩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형태의 바이트 코드를 서버에 저장해 주고 있고, 그거를 HTML 문서로 보내듯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그 웹브라우저에서 그 자바 바이트 코드를 해독을 해서 컴파일을 해서 실행해서 화면에 띄워주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HTML과 연동해서 프로그램 실행되는 것이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 그 따로 과목이 개설이 돼서 강의할 예정이죠. 네. 그 다음에 쿠키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서버 측의 인터페이스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에, 클라이언트 우리 받는 사람이죠. 상태 정보를 저장을 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어떤 그 클라이언트다라는 거를 서버 측에다 계속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쿠키를 이용하면은. 그 다음에 보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기반 보안이 됐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기반 보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그 HTTPS라고 부르는 메시지 기반 보안이
되겠죠. SSL은 우리 채널 기반 보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암호화해서 그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엿듣고 훔쳐보고 이런 것들을 막는 거죠. 그렇죠? 즉 우리 이제 인터넷 상거래 하는데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 메시지 기반 보안이 중요합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HTTPS 관련돼서 좀 그 논란이 좀 있었죠. 네, 그 오해가 다 풀렸길 바라겠습니다. 자, 액티브엑스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안 쓰기로 했죠. 그 다음에 웹 서비스의 종류 중에서 이제 이메일 서비스, 그 다음에 웹메일, 파일 정보 검색, 이게 이메일 서비스도 이제 사라졌고요. 전부 웹메일 서비스로 통일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메일 보내는 기능이 따로 있어서, 그렇죠? 이메일 오는 기능이 따로 있어서 이메일을 주고받는 그런 또 인터넷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도 내 기억이 나는데 첼로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었던 거 기억납니다. 여러분들 보면 아웃룩이라고 요즘 부르죠. 아웃룩도 그런 종류의 이메일 서비스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다 지금 어디로 갔냐면 웹메일 서비스로 다 통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아키고폰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나한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름이지만 여러분들은 접할 기회도 없었고 접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아마 YG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FTP하고 텔넷이에요. 이게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웹 서버를 만든다, 뭐 웹 서버를 관리한다 이러면은 그 파일 트랜스퍼 이걸 통해서 파일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웹 서비스를 해주는 서버 입장에서 보면 두 개를 열어줘요. FTP하고 HTTP 두 개를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FTP는 이제 관리자가 뭐 필요한 그 내용, 소스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HTTP는 누구나 다 와서 그 내용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FTP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텔넷은 원격 접속을 해주는 녀석이죠.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혹시 집에 있는 컴퓨터 고장내서 원격 접속 허용하고 고장 수리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것도 일종의 텔넷입니다. 근데 텔넷은요 보안이 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SSH 텔을 사용합니다. Secure Cell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이게 텔넷과 기능 모양새 이건 다 똑같은데 차이점은 DES나 혹은 RSA 암호화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훔쳐보더라도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죠. 우리는 시간 관계상 암호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를 못하는데요. DES나 RSA가 지금 많이 쓰이는 널리 많이 쓰이는 암호화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런 암호 그 이름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즈넷, 그 다음에 인터넷 채팅하는 IRC 이것도 역시 지금은 사라져는 녀석들입니다. 저한테 이제 향수가 불러끼는데 지구촌 게시판 인터넷 채팅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잡담해주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도 다 웹 서비스에 포함으로 통합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 기능 중에 또 하나가 사이트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걸 검색 엔진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정보를 담아두어 있다가 이러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가르쳐 줘야죠. 주소를. 그게 이제 검색 엔진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검색 엔진이 디렉터리 검색 엔진이라고 야후라고 들어봤어요. 이제 우리 사라졌는데 미국하고 일본은 아직도 그 야후 서비스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서대학교 사이트를 알고 싶다, 주소를 알고 싶다 그러면 먼저
전체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해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교육기관을 선택하고, 교육기관 내에서 대학을 선택하고, 또 그 수많은 대학교 이름에서 한서대학교를 찾아서 눌러야 한서대학교 주소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말만 들어도 불편하죠. 그렇죠? 예, 과거형이고. 그 다음에 2세대 검색 엔진, 1세대 로봇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웹봇 혹은 뭐 에이전트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자동으로 그 웹사이트를 이렇게 찾아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웹사이트를 만들 때 우리 웹사이트가 무슨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그 키워드들을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수집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누가 검색하면 키워드를 맞춰서 그 사이트를 쭉 보내줘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그 사이트가 어디 있는지 또 몰라요. 제일 처음에 나오면 좋은데 제일 처음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글이 되는데요. 이게 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첫 페이지에 그 클릭하고 싶은 정보가 노출되도록 그 논리 구조를 적용시켜서 소위 말해서 이제 원하는 데가 여기인 것 같다라고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구글이 검색 엔진 딴 동네를 다 없애고 전 세계에 재패한 거죠.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이 이미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아니라 키워드 기반에서 이제 의미 기반으로 검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우리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의미를 이해를 해서 단어의 유사성,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결과물들을 산출해냅니다. 이게 바로 시메틱 기술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로봇 엔진들이 이 기술을 채택했다고 그래요. 구글도 이미 이거를 꽤 채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 세계의 검색 엔진의 1등이 됩니다. 한국만 1등이 아니죠. 예. 하여간 그 한국도 구글 빠르게 그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1등이 되리라고 믿어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된 게 우리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이 IPv6거든요. 아까 IPv4하고 V6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게 32비트를 사용하는 IPv4는 약 43억 개 정도의 주소가 가능합니다. 이거 2에 32승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인데 70억이 넘었는데 그 반만 해도 벌써 35억, 40억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조만간 80억 될 텐데 이게 43억 가지고는 주소가 모자라는 게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게 128비트 주소 체계를 사용해서 거의 무한히 많은 인터넷 주소가 가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가 지금 점점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IP 프로토콜 가지고서는 이 요구들을 수용해 주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IPv5를 검토했다가 그 다음에 보안 기능, 나중에 설명할 자동 설정 기능을 추가해서 IPv6가 표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IPv6도 여기 보면 데이터들을 이렇게 자르는데요. 이게 하나의 데이터그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헤더가 40바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페이로드 우리 사용자 데이터가 65,535바이트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장 헤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헤더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뭡니까? 앞에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전송 측 주소, 수신 측 주소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V4냐 V6냐 표현이 되겠고, 우선순위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게 흐름 라벨이 이게 몇 번째냐 이거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료 비어 길이가 뭐 얼마짜리다 라는 거를 우리가 또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게 아까 아마로 TTL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게 또 역시 홉 리미트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와 그 통과할 때 라우터를 통과하는데 라우터 하나 통과당 이 TTL 특히 그 호흡 수를 하나씩 줄이고 0 되면은 폐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한히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지 않게끔 하는 그, 어, 그 수명을 제한을 두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IP 확장 헤더에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하도록 헤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IPv6에서 IP 주소를 어떻게 표현하냐. 아까 IPv4는 원래는 이진수지만 그거를 4개의 10진수로 표현을 해준다고 그랬고,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게 도메인 네임 DNS 서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128비트가 이게 너무 또 길어서 10진수로 표현해주기도 곤란해요. 그래서 이거를 16진수로 나눠서 16진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로 나눕니다. 8개로. 그래서 이게 16진수 A면은 어떻게 돼요? 10진수에 11에 해당되는 거, B는 10, 아니, 미안합니다. 그 10진수에 10에 해당되고, B가 11, C가 12, D가 13, E가 14, F가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진수로 이렇게 나눠서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콜론으로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전체가 8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0인 경우에는 이렇게 콤마 2개를 연결해서 생략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IPv6의 주소 체계는요, 이게 128비트로 확장된 것에 플러스, 애니캐스트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캐스트 주소, 유니캐스트 주소, 멀티캐스트 주소. 유니캐스트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식별적인 1:1 주소가 되겠죠. 근데 애니캐스트는 이렇게 한 집합 있죠. 네트워크 집합. 이 노드를 한 노드의 밑에 그 산하 컴퓨터들한테 통째로 다 보내려고 할 때 이게 애니캐스트들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이게 IPv6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인 경우에 아까는 한 노드라고 했죠. 이게 여러 개의 노드들을 이렇게 합쳐서 한꺼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멀티캐스트니까 우리가 당연히 뭡니까? 방송 해준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시간이 벌써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IP 주소의 특징은 벌써 이렇게 주소가 많다는 거고,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헤더가 훨씬 더 아까보다 효율적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더에 필요 이상의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단순화된 헤더 정보를 제공하자.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까 뭐 버전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생략합니다. 중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IPv6 특성이 뭐냐면 이게 자동 설정 기능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겁니다. 그래서 무상태인 경우에는 사람이 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 상태인 경우에 사람이 관리해 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자동 설정 기능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도 말한 데이터 구조가 훨씬 더 단순화 효율화돼서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QoS 퀄리티 오브 서비스 기능하고 보안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QoS는 이제 퀄리티 오브 서비스 영어 약자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서비스 품질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이게 그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는요,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품질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로 그 QoS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 기능도 IPv6에서는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확장 헤더에 보안 기능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V6.4는 보안 기능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 V6에서 그게 보완이 돼서 훨씬 더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런 보안 이것들이 굉장히, 그리고 각종 뭐 사람들 뭐 디도스 공격이니 뭐 해킹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보안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응한 거죠. 자, IPv4하고 IPv6를 이렇게 특성을 비교한 겁니다. 아까 정리해 놓은 거죠. 32비트, 128비트, 10진수 표시, 16진수, 43억 개, 43억 곱하기 43억 곱하기 43억 곱하기 이게 4개의 연도로 되어 있는 거,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동 IP가 IPv6에 유용하고, 그 다음 웹캐스팅도 용이하고, 품질 제어도 용이하고, 이렇게 IPv6가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IPv4랑 IPv6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차세대 인터넷에 대한 전망들이 쫙 있는데요. 이게 그 고속 대용량 대화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거 이미 돼 있죠. 이 책이 아까도 말했듯이 좀 옛날 책이에요. 이미 돼 있죠. 그 다음에 보안, 품질, 멀티캐스트 이런 것들, 유무선 통합도 이것도 이미 상당 부분 실현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실용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차동 요금 뭐 이런 것들, 인터넷 전화 이런 것들도 이미 다 실현이 대부분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IPv6의 자동 주소 설정 기능으로 많이 그 불편이 제거됐습니다. 특히 그 모바일 인터넷 기능에서 아주 중요하고 끊김없는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 부분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사물 인터넷, 아직 사물 인터넷에서는 많이 그 갈 길이 멉니다만, 최근에 내가 로봇 청소기를 구입을 했어요. 보니까 로봇 청소기에 이 사물 인터넷 기능이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는데,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 가격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 사물 인터넷에 있는 녀석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사용해 보면서. 가격이 좀 문제가 되는 하죠. 그래서 가격 문제 때문에 편리하긴 해도 아직 이 사물 인터넷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멀지 않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네요. 50분이 넘었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2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강의 잘 봤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 조회수가 수강생보다 적어요. 이게 안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면 보다가 그냥 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어떻게 끝까지 보지도 않고 리포트들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번 FT는 대표적인 웹 서비스 세 가지를 들어보고 각 그 서비스의 특징, 핵심을 설명하시오 이겁니다. 다음 주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본교재로 들어가서 소켓 프로그래밍 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안녕.